만약 서울이 공격받는다면 과연 이 거대한 도시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울 지하 깊숙이 숨겨진 철옹성 같은 요새가 있다는 것을.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 국방력의 심장, 그리고 한 전직 특수부대원의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 우리는 이 도시를 어떻게 지켜왔을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저는 조너선 밀러입니다. 미국 워싱턴 안보연구소에서 전략 고문 일을 하고 있죠.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인데 한국을 연구하면서 늘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지도를 바라보는데 한국 부분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수도를 국경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있는 걸까?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군사 전략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적군이 공격한다면 수도가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수도는 국가의 심장부에 위치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상식인데 서울은 정반대였어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자주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은 군사 전략상 가장 치명적인 위치에 있어. 이건 명백한 도시 설계의 실수야. 제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워싱턴이나 런던, 파리 같은 다른 나라 수도들과 비교해봐도 서울의 위치는 정말 특이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저는 군사전문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제목은 전략적 취약점으로서의 수도 배치, 한국 사례 분석이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연단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자리 잡은 수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전략적 오판의 결과죠. 발표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제 분석에 관심을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질문이 나왔고 대부분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너선 박사 말씀이 맞네요. 수도를 그런 위치에 두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군사 전문 매체에서 제 분석을 다뤘습니다. 한국 수도의 전략적 취약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기도 했고 디펜스 뉴스 같은 유명한 군사 전문지에도 실렸어요. 저는 제 분석이 맞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한국 측에서 반박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국방부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였는데 해당 분석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정확하지 않다는 말만 있었죠. 이 반박을 본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정확한 거지?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뒤적어 봤어요. 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표면적인 정보들 뿐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연구소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현지 조사를 위한 출장이었죠.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제 마음 한편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혹시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분석이 맞을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생각보다 평화롭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모습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하상가는 마치 거대한 개미집처럼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도시라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한 건 서울의 지형이었습니다.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 그리고 그 안을 가로지르는 한강. 지형적으로는 방어에 유리한 구조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건물마다 붙어있는 비상 대피 안내도, 그리고 유독 많은 지하 공간들. 이상하네. 다른 도시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나?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둘째 날,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내려갔을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깊다였어요. 정말 땅 깊숙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깊게 만들었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역마다 이어지는 수많은 연결 통로들,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환승 구조,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비상 출구들.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투용 터널 같아. 특히 강남역에서 환승할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출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지하상가와 연결된 통로들은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 같았습니다. 이게 다 비상시를 대비한 건가?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메모장에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깊은 지하철 시스템, 복잡한 연결 통로, 수많은 비상 출구, 체계적인 대피 안내. 하나하나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서울의 지하시설에 대해 찾아봤어요.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곳에 숨은 뭔가가 정말 있을까?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에 정말로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표면적인 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셋째 날 아침,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둘러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군사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에서 강북까지 전 구간을 천천히 이동해 봤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매 역마다 내려서 구조를 살펴봤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을 때 제가 발견한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 구조가 단순히 승객 이동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거야. 각 출구마다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로들, 그리고 그 통로들이 지상의 여러 건물과 연결되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제 눈을 끈 건 비상시 대피 동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 시설이라면 승객들이 빠르게 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보통인데 서울 지하철은 달랐어요. 지하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굳이 지하에서 계속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지? 저는 을지로 입구역에서 충무로역까지 지하로만 이동해 봤어요. 놀랍게도 한 번도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지하상가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들도 갖춰져 있었어요. 이건 마치 지하도시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지하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겠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오후에는 시청역 근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청, 을지로, 명동, 충무로가 모두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였습니다. 구조가 마치 전투용 터널 같아. 저는 지하 통로를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편리한 지하상가나 지하철역으로 보이겠지만 군사 전문가인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방어를 위한 구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각 구역마다 설치된 방화문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려 있지만 비상시에는 구역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구역별 격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만약 한 구역이 공격받더라도 다른 구역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동대문 근처에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을지로 사가역까지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가 있었는데 이 통로 중간중간에 넓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문화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구조를 보니 대피소나 임시 거주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의 지하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요새였어요. 그것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완벽하게 융합된 형태로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도에 제가 이동한 경로를 표시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 중심부 대부분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연결점들이 전략적 요충지와 일치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편리한 지하상가이고 지하철역일 뿐이죠. 하지만 비상시에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로 변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 겉으로는 평범한 대도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요새였습니다. 넷째 날, 저는 좀 더 공식적인 루트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에 연락해서 방제시설을 견학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다행히 해외 연구자라는 신분 때문인지 허가가 났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서울시 종합방제센터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종합방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몇 층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 층수를 세어봤는데 지하 7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방제센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거대한 모니터 벽이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를 보며 무언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청 지하에 있는 거야? 안내해 주신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서울 전체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지진, 화재, 홍수는 물론이고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죠. 기타 비상 상황도 포함해서요. 모니터를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 전역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각 구역별 인구 밀도, 교통 상황, 심지어 지하철 승객 수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도시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네. 김 과장님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은 대피소 관리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큰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 점을 클릭하면 해당 대피소의 수용 인원, 현재 상태, 비축 물자 현황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대피소가 이렇게 많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상에 표시된 대피소의 수가 수천 개에 달했거든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식 대피소 외에도 지하철역, 지하상가, 대형 건물 지하층 등 모든 지하 공간이 비상시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제 본 지하 공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하 공간들이 그렇게 넓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통신관제실이었어요. 여기서는 비상시 시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재난문자, 방송, 인터넷, 심지어 확성기까지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합 관리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질문했을 때 김 과장님이 의미심장한 표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시민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시민 훈련이라고요? 김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을지연습이라고 해서 매년 대규모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죠. 견학을 마치고 나서 김 과장님이 제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설계된 도시라.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서울이 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설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재센터에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정말로 웬만한 위기 상황에는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정작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다섯째 날, 저는 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민 훈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서울 강남구에서 민방위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외국인 연구자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 저는 강남구청 앞 광장에 도착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정말 다양했어요. 20대 직장인부터 50대 아주머니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에 참여하는 거야?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만들고 각자 맡은 역할을 척척 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 과목은 지하철을 이용한 물자 운반이었어요. 가상의 상황에서 지상교통이 마비됐을 때 지하철을 통해 구호 물자를 운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지하철역의 복잡한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직장인 남성이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할 때는 이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이쪽 계단을 사용하고요.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두 번째 훈련은 지하 대피소 체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서 비상시 대피 절차를 연습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척척 대피 경로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배워요. 우리 동네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다 외우고 있어요. 세 번째 훈련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시민들의 자율성이었어요. 훈련 시나리오상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팀을 만들고 리더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 50대 아주머니가 임시 팀장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물자 운반 담당하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 돌보는 걸 맡겠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훈련에 자주 참여하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네, 1년에 두세 번은 참여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또 다른 참가자는 더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이 싸워야 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방재팀을 구성하는 훈련이었는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경비원, 의료진, 물자관리, 어린이 보호팀까지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과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훈련에 참여한 게 아니야.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서울 시민들의 방제의식과 대응 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강한 도시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더 큰 규모의 훈련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님께 연락해서 혹시 대규모 통합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마침 다음 주에 을지연습이라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을지연습 당일, 저는 서울시 통합상황실에서 훈련을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전력 두절, 주요 통신망 마비, 한강 교량 일부 사용 불가, 지하철 몇 개 노선 운행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놨더군요.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전력이 두절되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더군요. 아파트 경비실에 모인 주민 대표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에서는 독거노인분들 안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하 비상 발전기 점검하겠어요. 우리는 비축물자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원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어린이 보호 체계였습니다. 각 동마다 어린이 보호팀이 구성되어서 부모가 직장에 나간 사이 혼자 있던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다 지켜야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휠체어를 탄 주민을 위해 젊은 남성들이 번갈아가며 계단으로 옮겨드리고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각 층마다 담당자를 배치해놨더군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주민들끼리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흥미로웠어요.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확성기로 중요한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서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하는 주민이 외부와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식수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의 대응도 놀라웠습니다. 각 동마다 비축해둔 생수를 꺼내서 가족 수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다툼 없이 질서정연하게 말이죠. 정말 훈련된 사람들 같아. 저는 한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매년 이런 훈련을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미리 계획도 세워뒀거든요. 오후에는 더 큰 규모의 대피 훈련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훈련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인데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평상시에는 회사원, 주부,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비상시에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대피하는 사람들 중에 임신부가 있었는데 주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훈련이 끝나고 저는 참가한 시민들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찮은 훈련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실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주민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고 위급할 때는 서로 도와야 하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 단순히 시설이나 시스템만 갖춰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대응 능력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체험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행용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대도시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저 아래 수많은 건물들과 지하 공간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메모장을 펼치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시민 기반 방어 개념 한국식 도시 전략의 세계적 가능성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서울의 방어력은 군사시설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준비된 마음가짐과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료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연구소 회의실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했는데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말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특히 데이비드 존슨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서울의 취약점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취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를 본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만한 모델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술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서울만큼 체계적이고 시민 참여도가 높은 시스템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독특한 모델이구나. 논문이 완성되자 여러 학술지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안보연구라는 저널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제목은 도시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모델의 혁신성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텔아비브 시정부에서 서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안보 상황에 있는데 서울의 시민방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대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타이베이 시장이 직접 서울시와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상 시민들의 자율방어 능력이 중요한데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폴란드의 반응이었어요. 바르샤바 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거든요. 러시아와 인접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의 모델이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뉴욕시에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테러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민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싶은데 서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특성상 시민들의 자율 대응 능력이 중요한데 서울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대피소를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독일의 베를린에서 시민 방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했는데 서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경험은 있지만 현대적 시민 방어 시스템은 서울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였어요. 몇 달 후 저는 국제도시 안전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서울 모델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발표장에는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시장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서울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몇 달 후, 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전략 세미나에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모임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이 가장 취약한 수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서울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도시일 거야. 세미나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서울 패러독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수도가 가장 안전한 이유였어요. 참석자들 중에는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서울 취약성 이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연단에 올라서서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본 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지하 공간의 체계적 연결망, 시민들의 놀라운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말이죠. 서울의 진짜 힘은 건물이나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돕는 능동적인 방어자들입니다. 참석자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 국방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군사적 위협 평가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어도 서울에 관한 안은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서는 수도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점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1,000,000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본 훈련 장면들을 설명했어요. 적이 한 지역을 공격해도 다른 지역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어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비상시에는 방어 네트워크로 전환됩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에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의지로 막는 겁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도시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유럽 전문가가 말했어요. 조너선 박사님 덕분에 도시 방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런 접근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던 연구가 결국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 마지막으로 저는 메모장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내가 연구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 완벽한 방어력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어요. 몇 주 후,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제목은 도시 보건력 강화를 위한 서울 모델 적용 방안이었어요. 이제 서울의 경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차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을 떠올립니다.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도시,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시민들을 말이죠. 서울이 무너진다면 그건 세상이 무너진다는 뜻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이니까요.